설레해 그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가까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 you are. 두 눈에 피눈물 흐르게 된다면 섭섭. 누가 you 난 are. 어떡해 나약한 나에 견딜 수 없어 서로를 가린 채 사랑의 숨통을 끊어야겠어. Let's kill this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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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예, 반갑습니다. 민승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매우 길 것 같습니다. 지금 불핑의 노래가 가지만 잠시 후 나갈 것은 약 10년 전 북한의 핵무력 완성 정도를 예견하고 비핵화에 대한 북미 대화에서 북한 측 입장은 전 세계 핵 우산 제거가 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꺾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의미에서도 방송과 함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9년 전 올린 이 글은 모든 표층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정세를 전망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전 지구적 공황 국면을 계속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전망을 한 것이고, 당시 전쟁광 미국의 다음 전쟁 지역을 미리 예견해 본 내용들이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민생 정책이 향후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심한 정책임을 단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허접스러운 나조차 10년 전에 전망할 수 있었던 내용을 올린 겁니다.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년 전 2010년 11월 23일에 있었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를 겪고 미국을 배제하고 동족 문제로서 냉정한 생각으로 올린 글입니다. 연평 사건 1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미 나는 북의 핵실험 성공을 짐작했던 글이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는 한시름 덜어진 것을 전망했던 글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한 정부와 모든 매체에 의해 남한 사람들 전부가 개병신이 돼서 북핵 실험 실패를 환호했을 때 사실과 다름을 1년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객관화시켜본 글이었습니다. 9년 전에 밝힌 내용이면서 중요 결단이라는 뜻의 키 리저브 전쟁 연습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위기, 그리고 북한의 핵 완성 정도, 사실상 미국의 핵 지금 우리 강아지가 코 골면서 자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방해가 되네.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 침략 야욕, 억제력 완성, 남한은 어부지리로 평화 정착에 대해 미리 전망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인간의 감정상 나와 내 가족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옆 동네 인간 말종들이 허구한 날 내 집 앞에 꽃밭이나 작은 연못에 지속적으로 진흙덩이나 짱돌 퐁당퐁당 빠뜨리는 행위들을 수십 년 겪어보고 지켜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는지 생각해 보시면 연평도 포격을 조금 객관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전쟁은 끔찍하게 싫어하고 북한은 타국민으로 생각하는 우리 한국당의 이 모순된 한심이들은 키 리저브 훈련으로 미국만 믿고 남의 나라 앞바다에 대포알 빵빵 터뜨리며 깐족대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놓고 연평도에 수십 발 쳐맞고 난리 부르스가 났을 때 객관화시켜서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북한을 타국민인 듯 쳐죽여야 할 대상인 듯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미국이 북한을 지도상에서 괴멸시켜 주길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자한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팬들 중엔 70%이고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는 더 높아요. 80%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정말 암담할 뿐입니다. 김원봉 서훈에 대한 생각을 해봐도 이재명 지지자들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땐 교활한 민주당 팬이라고 욕하기보다 그 정도의 민족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재명 지지자들이 더 한심한 문제는 민노총에 대한 이해의 관점입니다. 70년 동안 세뇌당하면서 북한을 배타적으로 적으로 간주한 역사 때문에 짐승보듯 얼굴 안 보고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국가의 이질감은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 해도 함께 살고 있는 같은 피어갑 국민들끼리 민주노총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서 민노총이 선량한 시민을 해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양아치 짓을 하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식으로 노조 악마화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95%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인간들보다 더 후진 인간상일 겁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 이재명 지사를 지탱해 준다고 아무리 방정 떨어봤자 이재명은 더욱더 비굴한 인간으로 전락될 겁니다. 때론 이재명을 비판할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전쟁광의 나라 미국이 모든 세계 국가에겐 자유무역, 자유경쟁,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슈퍼 301조를 강요하고 자국만의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는 조폭국가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기술혁신, 정보혁신은 전세계 대공황 국면은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여기에서 담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도사리고 있는 민생 도탄의 원인이 뭔지, 현재 문재인 혁신성장 정책이 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건지 9년 전 예견해 놓은 겁니다. 모기지 사태로 미국발 경제 대공황 당시 자본은 기술 혁신으로 자본 축적의 위기 국면, 공황을 타파하기 위해 국가의 규제를 혁파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또는 조금은 온건적인 자유주의 처방으로는 전지구적 공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여기 9년 전에 전망해 놓은 글입니다. 정보자본의 정보혁명처럼 고용없는 성장을 추구했던 규제 없는 무정부적 자본의 파괴적 행위로 공황 국면이 타결되지 않았음을 9년이 흘러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재인은 원래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많이 배웠다는 인간들 역시 역사의 교훈조차 외면하고 자신이 돼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지 배 두드리고만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아닌 건지 이미 이것을 간파한 어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바라는 것조차 두어 번은 반복 청취해야 맥락의 감을 느끼실 건데, 이 방송을 듣는 중간중간 화면 정지시키면서 10년 전에 써놓은 전망까지 읽어보시면 이거의 연평도 사건 이후에 총체적인 전망을 한 것도 나옵니다. 그 전망까지 읽어보시면 1인당 거의 3시간 정도는 시간 할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 유튜버 방송을 듣듯이 한 번 듣고 빨리 다음 거 안 올라오는 건지, 한 번 들은 거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생각과 잘 접목시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북미 대화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 박근혜의 창조 경제 등에서 보듯이 정권 바뀔 때마다 기만적인 슬로건을 내놓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듯 사라진 사건 중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폭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계면 공약이라고 해서 권력 핵심층, 북한의 권력 핵심층과 중간 권력층 그리고 일반 주민들 사이의 간극 사이를 파고들어서 체제를 붕괴시켜 버리겠다는 계면 공약 문건이 폭로가 된 겁니다. 그런 가증스러운 전략들을 북한이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말로만 번드르르하게 평화공존, 항구적인 평화를 운운하지만 그게 문재인 뜻대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오직 트럼프 형님의 뜻에 달려있을 텐데, 문재인이 마치 남한측이 주도한다는 식으로 떠벌리고 다닌다는 건 정말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열받아서 남한 니네들 빠져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는 거죠. 정권들이 내놓는 슬로건들을 파헤쳐보면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요즘 들어 즐겨 사용하는 혁신성장, 포용국가라는 슬로건이 최종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작년 하반기에 장하성과 김동연 두 사람의 엇갈린 시비가 있었다는 건 다들 잘 알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그것을 주장하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으로 갈등을 빚을 때 문재인은 특유의 고구마식 덕담으로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최선을 다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잘 섞여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자본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임금주도 정책은 규제 혁신을 해야 하는 정책과 물과 기름처럼 한 팀이 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모순이 존재하지만 혁신성장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책임에도 어떻게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이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자본의 공세 앞에 무너지고 확고하게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김동연식 혁신성장 포용국가를 걸고 가는 중입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세 정권을 거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경제통으로 일해왔던 김동연이 정책을 실현해봤자 노동 착취를 근거로 자본 축적에 공을 세울 뿐이지 노동자 죽이는 짓 말고 할 짓이 없던 인물을 잠시라도 부총리로 들여놓은 것을 감안할 때 김동연을 경질시킨 것과 상관없이 문재인의 정신머리는 임금주도 정책은 정말 기만이고 촛불의 실지 반동입니다. 자본의 확고한 대변자였다는 것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만 봐도 답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에서 자체적으로 모순된 이론적인 문제와 정책 실천 과정에서도 전혀 내용도 없고 의지조차 없었던 문제 등 소득주도 성장이 글러먹은 이유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 자체가 모순이고 기만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방식입니다. 그 임금주도 성장은 어느 계급의 성장 정책인지 전혀 오리무중인 겁니다. 자본가 계급의 입장에 서서 성장이라는 것은 자본 축적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자본 축적 방식은 고용 없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노동 배제적인 자본 축적 성장은 최소의 노동력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는 기술 혁신, 4차 산업 시대에 청년, 여성, 노인 등 많은 노동 약자들이 정체적 과잉 잉여 인간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은 뻔한데 도대체 어떤 임금을 누구에게 주면서 그 임금 주도를 하겠다는 건지 내용조차 없는 기만책인 겁니다. 풀이하자면 성장이라는 의미 속엔 고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임금을 팍팍 올려줄 대상이 없는 모순된 정책이라는 거죠. 노동자 서민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면서 자본주의적 성장을 걸어놓는다는 것은 현재 공황상태 경제에선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틀려먹은 두 번째 문제는 미국발 경제 대불황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이미 10년째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물러 있고 세계적으로 통합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일국의 힘으로 경제 성장은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웹 검색으로 세계 경제 위기라는 키워드를 갖고 검색을 해보시면 단박에 실상이 파악이 됩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어떤 나라부터 터져도 불황이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심각한 위기임을 웬만한 세계 경제지가 알리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 터키 외환위기에서처럼 신흥시장 경제까지 파급되고 있는데 또라이 같은 그 트럼프는 이웃을 죽이고 자신만 살겠다는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는데 이러한 행위는 1930년 세계 대공황의 판박이 상황이면서 불황의 심화는 지속될 겁니다. 미국 놈들이야 항상 하던 대로 전쟁 치는 걸로 돌파구를 찾을 겁니다. 이런 개같은 상황에서 한국만 성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와 함께 망나니 춤추는 또라이 정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성장을 경제 목표로 설정했다는 그 자체가 틀려먹은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틀려먹은 세 번째 이유, 임금주도 정책은 노동 배제적 고용 확대 없는 성장이라는 상황에선 무용지물의 정책임을 일단 첫 번째에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는 의미라면, 직장을 잃거나 경쟁에서 밀려난 실업자들,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라는 의미라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현재 벌어지는 대불황은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과 같은 한쪽 측면의 공황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소비가 늘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또 디플레이션은 소비가 둔화돼서 물가도 떨어지는, 그러면서 화폐 가치 상승이 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공황 상태는 인플레나 디플레 중에 어느 한 측면적 공황이 아니라 소비는 둔화되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이상현상인 겁니다. 소비가 둔화되면 물가가 떨어져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비가 둔화되면서 물가는 상승되는 인플레와 디플레가 중첩된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문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의 탈출 방법을 인터넷 도처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 방법 중에 기술 혁신을 가장 우선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가 절감, 그 다음이 임금 삭감이랍니다. 이렇게 오직 노동자들의 기름을 짜내야 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다는 게 주류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이고 단순 아메바적인 사고입니다. 기술 혁신은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본의 욕망은 인간적인 삶을 그렇게 살게 놔두질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소득주도 정책대로 소비 증대를 위해 분배를 개선하려는 케인즈주의식 정책과 부딪히다 보면 자본의 착지도와 이윤율은 떨어질 판에 자본가라는 놈들의 투자는 당연히 줄게 되겠지요. 반대로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배제시켜 자본가들의 뜻대로 기술혁신 이후에 노동을 절감하고 총임금을 낮추면 노동 총소득이 줄고 소비 대중의 수요력이 줄어듭니다. 전형적인 진퇴양난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즉 케인즈주의, 사민주의 방식으로 소득 분배를 개선하면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면 왜 선진 나라들이 그런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똥을 싸고 있는지 반문할 문제인 겁니다. 기술 혁신이든지 분배 위주 정책이든 신자유주의 방식이든 케인즈주의 자유주의 방식이든지 어떤 것도 대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이라는 정책은 틀렸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은 특히 공유지를 사유하는 불로소득 지주계급에 대해서 매우 급진적으로 휘어잡고 나가야 하는 때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따른 자연 생태 파괴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를 보더라도 상품이라는 교환 가치의 양적 선장이 아니라 사용 가치의 질을 높여 인간의 자유로운 삶의 질을 성장시키는 정책이 돼야 할 때가 시급하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는 경세 재민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다스려 인민을 구제한다는 것이지 경제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한 경제를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 이코노미 영어의 본래 뜻은 절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자본 논리보다 경제의 원래 의미대로 풍부한 생산물을 기획적으로 절약하고 분배해서 경세 재민의 원래 의미대로 정책 실현이 돼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요. 그 성장은 그런 측면에서도 틀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틀려먹은 네 번째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론은 물론이고 실천적 과정의 내용을 봐도 틀려먹었습니다. 분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면 공유해야 할 공공재를 개인이 사유화하며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 불로소득 지주계급을 없애면서 생산 현장에 양지로 이끌던지 원래 공유지로 환원시키든지 하는 등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시기상조라고 하면은 세금이라도 급진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자본가들의 욕망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윤 몫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늘려야 합니다.
당연히 실업자를 양산하는 정책은 완전 백지화 시켜내야 되고 파견제 및 비정규직은 철폐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지대에 군림하며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재벌의 족벌체제를 해체하고 소수 자본의 독재체제를 견지하는 노동조합 운동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상품만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획적으로 실업자까지 생산해서 노동자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고 총임금을 낮추는 저질스러운 정부 정책은 멈춰야 합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 질 좋은 삶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는 정부가 적법한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는 허술한 상태에서 이민 정책까지 인심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자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한 우리에 집어쳐놓고 피 터지게 싸우게 해서 임금을 낮추고 자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악질적인 정책인데도 소득주도 정책을 하겠다는 건 말뿐이지 정책 실천 과정에는 지금 여태까지 열거한 그 어느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는 최저임금 인상 정도인데 그마저 자본의 전방위 공세에 밀려 포기하면서 최저임금은 올려놓고 일부 상여금과 복리비를 그 최저임금 속에 포함시키면서 실상 임금을 줄인 겁니다. 노동계약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이 없어지는 탄력 근로제 확대 실시는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으로 작용된 것이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임금 삭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반노동적인 정책도 버젓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은 완전 사기적인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혁신성장론이 옳다는 소리냐면 이거야말로 더욱 개짓거리라는 겁니다. 소득주도 하면서 성장 정책이 아닌 소득주도적 민생부양 정책이라면 좋은 정책일 겁니다. 실천적인 내용이 뒷받침해주면 당연히 노동자 서민 삶의 질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혁신성장론은 소득주도 정책에 뒷받침할 실천적인 내용의 가능성마저 원천 봉쇄하고 신자유주의 축적 방식의 4차 산업혁명을 결합하자는 겁니다. 그 신자유주의는 국가는 시장에서 완전히 손떼고 자본이 시키는 대로 노동을 착취하고 오직 자본 축적 방식으로 노동자들 간 피 터지는 경쟁으로 인해 과잉실업, 잉여인간, 빈민을 양산하고 폭동 직전 폐잔병들 죽지 않을 만큼 동양 몇 입 던져주는 것이 너그러운 포용국가 말장난하는 거죠. 혁신성장 포용국가를 행간까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규제혁신, 자본성장 이후에 생산된 빈민에게 동양 주는 포용국가라는 의미인 겁니다. 전세계 글로벌 기업 10위를 따져봐도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만 끼어있을 정도였습니다. 전세계 글로벌 기업 10위를 따져봐 10년 전엔 마이크로소프트사만 끼어있을 정도였는데 현재는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정보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보더라도 이번 차 전세계적 공황은 금융위기 이후 4차 산업혁명과 유사한 정보화 혁명과 신자유주의 결합으로 재촉됐음을 우선 인식해야 합니다. 혁신성장 정책은 박근혜의 창조경제보다 불안 국면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큰 파국을 자초하는 문재인 정부 자살 처방이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번 경제부총리 홍남기도 박근혜 창조경제 정부 당시 비례창조 제1처관을 했었다는 것만 봐도 문재인 경제정책은 창조경제 땜질 수준이지만 자본의 입김대로 땜질해봐야 불보듯 뻔한 결과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게 김동연도 그렇고 홍남기도 그렇고 문재인 경제통이 그렇게도 없어요. 박근혜에서 다 써먹고 다 실패한 애들들 다시 데려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맞을 이야기 하나 더 곁들이자면은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의 케인즈주의, 즉 국가주도형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하려 하다가 삼성자본가 홍나이 남동생 홍석현 계파에 의해 박살이 난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삼성을 떠받들어 자한당 내 또 다른 정파와 손잡고 협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친일정산이 있겠으며 민족 자주통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트럼프 전쟁 시나리오 각본대로 꼭두각시 노름 충실하게 수행하는 중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북유럽 순방 중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것은 배우겠다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만 줄곧 떠들던 문재인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에선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만 떠들어댔고요. 핀란드에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또 요청했습니다. 스웨덴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주제로 떠들어댔는데요. 물론 문재인 혼자 자기 혼자 뇌피셜에 쩔은 자작소설이죠. 평화정착 지 혼자 합니까? 그걸 북한이 드러나 줍니까? 오죽하면은 북한이 남하는 북미 문제에서 빠지라고 했겠습니까? 복지국가 모델로 유명한 북유럽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복지국가 모델을 본받겠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이 혁신, 포용인의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처럼 신자유주의 앞잡이에 노동자 말살 정책을 지지해달라는 소리를 북유럽에 가서 생뚱맞은 소리만 하고 온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와 해설을 보더라도 2018년에 비해 올해 전반기는 전 부분에 걸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정쟁이 격화되면은 올 한해 예상 성장률을 최대 2.4%를 잡고 있지만 이조차도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번 G20 회의와 북미 정상 만남에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약간 유화 모드를 취한 것이 중미 무역 경쟁발 세계 불황 격화 조짐을 인식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공황 상태에서 탈출한 미국의 방법은 전쟁 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북한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타 지역으로의 핵 이전 의향이 없다는 북한의 김정은의 신년사처럼 북미 회담으로 북한 무기 수출의 의지를 누그러뜨려 놓고 중국을 적으로 돌려 세우지 않기 위해 유화 모드를 취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칠 건지 그 위기 국면에 놓여 있는 나라에 대해선 문정부의 한심한 짓을 밝힌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은 얼마 전 노무현 측근들과 그 가족들의 천박성을 여실히 증명했던 사진입니다. 이것이 걸프전을 일으켰던 조지 부시, 정확하게 조지 하버트 워커 부시 아들 부시 2세입니다. 노무현 추모식에 전범 부시가 참석했다는 것은 상당히 개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시 1세의 아들 2세 역시 아프간 침공과 함께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걸프전에 이어 이라크를 두 번째 침공합니다. 아버지 부시가 단시일 만에 걸프전을 승리하고 미국 놈들의 오만 방자의 기세를 한껏 올렸음에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걸고 클린턴은 부시 1세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비물질적 문제보다 물질적인 삶의 문제인 인생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먼저 틀어지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문재인은 하다 다 말아먹고 이제는 할 것이 없으니 민주당 정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친일청산이니 민족평안이 항구적인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잠옷 신비스러울 만큼 우매한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면서 전쟁광 트럼프의 꼬붕짓만 하며 평화공존 외쳐대는 것처럼 문재인은 민생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재부에서 6월에 경제 동향을 설명하는데 수출과 투자는 부진하지만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한다 라고 합니다. 상품은 생산되는데 소비는 안 된다는 소리를 기묘하게 표현한 겁니다. 수출과 투자는 부진하다.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게 뭔가 개 같은 소리입니까? 생산은 해내는데 수출과 투자가 안 돼요. 이 소리지.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한 겁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앞날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경제통이라는 겁니다. 위기의식이 전혀 없으니 앞날 예단 운운하면서 전망조차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민중의 피만 빨고 고통 분담을 외쳐대겠죠.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니 자본 축적 성장을 위해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규제 완화와 노동 착취 강화는 계속되고 있고, 노동법 개혁 시도에 맞서서 민노총은 투쟁을 어떻게 격화시킬 건지 사뭇 궁금하기는 합니다. 역대 모든 정권들이 모두가 등장 초기에는 높은 지지율이었지만 전부 바닥을 기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노무현만 빼놓고는 전부 대통령 자신 또는 측근들이 전부 깜빵에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맨 처음에 등장했던 선전과 포장질로 대통령이 됐는데, 정책적으로 자본과 붙어먹고 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정권은 반드시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역사적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이 문정권입니다. 민주당, 문바, 노빠, 유빠, 바둑이빠, 그리고 부엉이들의 수장, 문재인의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싸웠지만 이재명에게 오히려 과유불급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현장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문재인의 앞날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열심히 싸운 현장 사람들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이제 북미 협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부르기만 하면 귀때기 쫑긋 세워서 방울소리 딸랑딸랑 울리며 쫓아갈 자세를 잡는 트럼프입니다. 지금까지 바탕화면에서 보이는 글들은 9년 전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올린 정세 전망이었습니다. 내가 미리 올린 글에 맞게 역사가 내 글에 맞추면서 흘러온 세월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긋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10년 전에 수소폭탄을 언급했고 핵 보유국임을 주장했습니다. 아프간,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의 긴장을 이야기하고 북한은 무기 수출국임을 10년 전에 밝힌 글입니다.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약탈한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일 전진기지로 구축할 군사기지 확보 전쟁, 그리고 신식민지로서 자원 약탈을 할 만한 대상국을 물색하고 일단 타격 대상이 정해지면 그를 위해 주변 정리부터 하는 성동격서 전략을 벌여왔습니다. 북한은 이미 10년 전에 미국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남북한 공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오직 북한의 핵 완성 덕분이라는 겁니다. 남한 사람들 북한 적대감 갖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마치 더 먼 그런 사람들로 상대하는 거, 그거 멈춰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진보이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팬들 치열하게 반성 좀 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실제 민주당 팬들보다 대북 적대감은 더 심할 겁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 놈들이 수시로 강마와 선전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이질감 역시 한시바삐 떨궈내야 이재명이 정권을 잡더라도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좁쌀만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지지 않으면 이재명도 민주당 속에 휩쓸려서 별 도리 없이 비굴해질 겁니다. 북한은 이미 강대국입니다. 김정은 이 어린 놈이 시진핑을 부르면 시진핑이 달려옵니다. 트럼프는 언제나 자신을 불러주나 귀를 쫑긋하면서 하노이에서 트럼프 자신이 성급히 깨빵낸 그 자신의 대갈통을 스스로 치고 싶겠지요. 북한은 반미동맹 여러 나라들, 특히 중동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해외 이전 계획이 없다던 올 신년 인사는 인사일 뿐 미국의 하는 양을 봐서 지킬 수도 있고 깨빵낼 수도 있는 겁니다. 북한이 반미동맹의 어느 나라에 어느 만큼 수출을 했는지 궁금하겠지요. 트럼프는
핵무기는 어느 수준을 수출할 건지도 궁금할 겁니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등은 이미 미국 놈들이 한판 벌렸거나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 또는 구소련의 영토로서 러시아의 관계와 밀접한 지역이라서 타지키스탄 같은 내전이 벌어지지 않는 한 미국의 침략에 어느 정도 우려를 벗어났을 겁니다. 지금은. 그전엔 많이 당했어요. 미국한테. 이미 10년 전부터 꼬누고 보는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매우 긴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북한과 동맹적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유화책을 써야 하는 정세입니다. 비핵화 협상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북측의 입장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미국의 핵 우산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북한의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지 않는 정도의 협정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북한과의 맹방, 중국과 유화책은 옵션으로 따라가면서 중국의 정보와 자본은 미국을 괴롭힐 겁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은 이 정도였고 그 사실은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북한의 무기 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을 오히려 우리 남한에게 어떻게 떠넘길 것인지 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비핵화 문제는 완전히 겉으로는 생쇼하는 겁니다. 북미 간의 문제는 그렇고 북한과의 맹방, 중국과의 유화책은 저절로 옵션으로 따라가는 거죠. 중국의 정보와 자본은 미국을 괴롭힐 것이고, 이에 미국은 주변 나라들이 어떻든지 주변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근린 궁핍화를 가속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1930년판 대공황의 데자뷰라는 것은 앞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전쟁칠 도리 말고는 트럼프 대가리에선 먼 묘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전쟁 치기 전에 항상 내 편부터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전략의 단계인 겁니다. 10년 전에는 이란이 매우 위태로웠지만 지금은 베네수엘라로 전쟁터가 옮겨질 가능성도 큽니다. 작년 4월 존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취임하고 그해 11월 마이애미에서 한 연설에서 베네수엘라를 쿠바와 니카라구아를 그 나라와 함께 폭정의 트로이카라고 지목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10여 년 전 이란에서 일어난 듯했던 3차 세계대전 위기가 인도주의라는 포장을 하고 베네수엘라로 그 전장이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를 지원하는 곳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이 트럼프 발바닥에 땀나는 이유입니다. 99년 차베스는 볼리바리안 혁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남미국가연합,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지배체제 해체 작업과 미국의 석유 지배 및 달러 패권에 도전했습니다. 비제국주의에 도전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도전하는 나라는 결단이 났고 리비아와 이라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번엔 베네수엘라 차례가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에 이어서 마두로 역시 민중과 함께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면서 자본주의의 대안체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중남미와 전 지구촌에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에는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주의적 전쟁이라는 명분을 세우려고 미국과 인도주의 세력이 보낸 구호품을 마두로 정권이 불태워버렸다고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미국이 거짓 선전한 내용은 가장 급박한
의약품을 불태웠다고 선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가장 구박한 의약품을 불태운 마두로, 이런 거짓 선전이 하루 만에 미국에 줄 서는 나라들이 선출된 마두로를 버리고 미국의 꼭두각시 과이도를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나라들이 줄줄이 생겨난 겁니다. 그때 문재인도 똠방이처럼 그 대열에 합류하고 성명서를 올해 2월 25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던 겁니다. 이웃나라 콜롬비아 이반 두케 정권도 앞장섰는데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의약품이 아닌 수술용 장갑, 마스크였고, 불탄 트럭은 베네수엘라 경찰이 쏜 체류탄이 아니라 콜롬비아 쪽에서 던진 화염병이라는 것이 3월 10일 뉴욕 타임스에 의해 폭로되고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자작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작극을 통해 인근 국가들이 마두로의 등을 돌리고, 트럼프는 인도주의적인 전쟁의 명분을 세워서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켜 석유 자원에 말뚝박기 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공안은 사라지는 거지요. 다행스럽게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한 차례는 넘어갔지만 공안 국면을 타게 했던 미국의 방식은 전쟁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되면 지금 벌이는 문재인과 트럼프의 평화 생쇼는 개수작이라는 것이고, 문재인은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의 길도 잃어버린 겁니다. 전 세계적 깡패 국가의 꼬붕 오명은 맞박에 확실하게 새기게 생긴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방송했는데요. 요약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할 수 없을 만큼 한 가지 전부 중요한 지점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민주노총은 어떤가 라는 소정님의 물음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학비련 급식 선생님들 집회를 봤습니다. 그 민노총 집회를 보면서 나는 어느 부분을 봤냐면, 학생들이 프랜카드를 함께 들며 적극 환호하고 나서더라고요. 참 어른들 몫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야 어른들은 자기 새끼 전부 첫째라고 생각하고 키웠잖아요. 자기 새끼는 떵떵거리는 자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자기 새끼는 되게 이뻐서 어떤 돈 많은 새끼 엮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 새끼는 너무 멋있어서 어떤 돈 많은 미친년 잘 꼬셔서 돈더미 위에 살 거라고 착각하며 절대 노동자는 되지 않을 거라고, 마치 노동자가 천박한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예전에 노예근성에 쩔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새끼는 절대 노동자가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부모 마음이겠지만, 학생들은 부모보다 훨씬 더 현실을 피부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환상에 젖어서 사는 게 아니고, 당장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 그 현실을, 부모의 그 희망보다도 현실의 무게를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자신도 0.01%의 자본이 아닌, 또 1%의 은수저급 기업 대표도 아닌, 5%의 중견 기업 사장도 아닌 이 땅의 95% 노동자, 농민, 빈민, 잘해봐야 찌글찌글 아등바등 손때 묻은 돈 세알리는 소형 자영업자, 자가노동자죠. 자가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모보다 학생들이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자들 대부분 50살, 60살이더라고요. 30살이 거의 없어요. 아주 젊으면은 40대야, 45세. 이 사람들 전부 머리 속 구조 보면은 노조는 빨갱이고, 노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잃고, 노조는 귀족 노조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모든 싸움을 밥그릇 싸움으로 폄훼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입니다. 지금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 급식 선생님들, 그 양반들 투쟁하는 거 어린애들이 지원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불편하더라도 적극 끝까지 싸우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에게 보고 배워야 돼요. 저는 사실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악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에 대한 민노총의 싸움은 절대로 폄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 민노총에 대한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단답 형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조금 길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